네, 우리 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큰 흐름을 짚어보고 미래를 조망해보는 비전 카페 시간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역대 가장 낮은 0.78명을 기록한 데 이어서 올해 2분기에는 0.70으로 떨어지며 인구 감소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에 대한 해법을 근본적으로 다시 짚어봐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한국인구학회 부회장인 황명진 고려대 공공사회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최근 들어서 갈수록 이 인구 감소에 대한 그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올 2분기 이 합계 출산율 0.70. 자, 이 수치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 연말까지 우리가 추이를 봐야 되고요. 네. 연중에 전체적인 한 해 동안의 출산율 또는 출생아 수를 봐야 되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특별히 나아질 만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네. 이대로 추세로 가면 다소 하락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올 연말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내년에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 다소 하락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0.70이니까 합계 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요. 예. 수도권의 도시의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겠고, 네. 전체적으로 이제 지방도 도시의 패턴을 따라가기 때문에 예. 계속 떨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 인구라는 게 사실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지표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은 특정 연령대의 인구를 계산해 보면은 인구학자들이 이제 그걸 추정해내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춰봤을 때 오히려 향후 한 몇 년 동안은 반등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 인구학자들도 꽤 계시던데요. 어떤 예.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저도 그런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인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복합적인 요소가 있고 그게 우리 사회에 지금 현재 있는 사회보다 상당히 많이 극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수준, 여성의 경제 참여라든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또는 경제적인 압박이나 부동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2025년 정도 되면 다소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첫 번째로 코비드로 인해 가지고 네. 혼인이 딜레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분들이 결혼을 하면은 1년에서 3년 동안 출산을 하게 됩니다. 다소 반등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제 모성인 이제 출산 가능 인구, 여성 인구가 그 코호르트가 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다소 늘어날 거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반등을 한다면은 문제는 그것이 일시적인 반등인지 그 정도의 추세를 끌고 갈지 이게 관건인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좀 희망적으로 생각하면 예. 반등되는 것이 하나의 전기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출산이라든가 또는 우리의 노력이 좀 더 가시적인 걸로 보면 여러 사람들이 좀 더 사회가 좀 긍정적으로 변하는데 힘을 더 가하지 않을까 싶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너무 너무 비관적인 생각을 해서 좋을 게 없으니까 우리는 네. 좀 더 용기를 갖고 그때 한번 지켜봅시다. 그런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출생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지자체별로 상당히 좀 차이가 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합계 출산율이 0.59명이죠. 전국 꼴찌입니다. 서울이 워낙이 이제 과밀화가 심각하기도 하고 이 인구학에서도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은 이 출생아 수는 적어진다 이런 이 시각도 있던데요. 그런 이유입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거는? 경제적이고 격가적인 요인도 있고요. 사회심리적인 요인도 있는데 예. 크게 보면은 멜로스가 얘기한 건데 과밀한 도시 지역은 그 생존을 위한 경쟁이 심해집니다. 네. 경쟁이 심해지면 마치 전쟁이나 재난처럼 사람들이 출산을 딜레이하고 생존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 그 안전을 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 출생이나 결혼은 좀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서울의 합계 출산율 0.53, 경기도가 0.75, 서울과 경기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최근 들어서 서울의 이 총 인구는 몇 년 동안 감소하고 있죠. 오히려 이제 경기도나 주변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인구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 우리나라 이 최대 대도시 이 서울에서는 이 아기가 덜 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더욱더. 자,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가 상당히 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사실 우리 국가 전체로 봐서도요.
뭐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일종의 큰 흐름인 것 같습니다. 한 국가가 경제가 고도화되고 사회가 발전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그러면은 일정 기간에서는 이 인구가 쭉 늘어나다가 정점을 찍고 줄어드는 그 현상, 그건 거의 예외 없이 다른 주요 선진국들도 이런 게 전철을 밟아갔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왜 유독 한국이 그 중에서도 이토록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는지 이게 이제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 크게 보면 이제 서구와 동양의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네. 경제가 발전하고 이제 소득이 늘어나고 생활 수준이 높고 의료 복지가 발달하면 예. 아이를 처음 이제 출산율이 팽창하다가 점차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비용이 발생하고 아이를 좀 교육 투자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니까 자연스럽게 출산 수가 적어지는데 서구 같은 경우는 지난 30년 동안 저출산을 겪으면서 오히려 지금은 반전이 됐거든요. 어느 정도 사회가 그 성숙화되면 다시 가족의 중요성과 사회적 연대성, 두터운 인과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으면서 사회문화적으로 사람들 생각이 바뀌는데 이 동아시아의 특성이 뭐냐면 유교적인 전통적인 사고방식, 가족애가 그 경제적인 발전으로 깨지고 서구화가 개인화가 되면서 네. 이게 완전히 패러다임이 깨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양 뭐 유럽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 기독교가 계속 힘을 발휘하면서 도덕적 가치와 가치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유교적인 가치관이 깨지고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가족이나 지역사회, 국가에 대한 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이 재생산되지 않는데 오늘 아침에 프린스턴 대학교에 이제 인구학 저기 제임스 레이머하고 제가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제임스 레이머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저기 인구학으로 이제 뜨고 있는 학자인데 석학인데 일본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본과 한국은 비슷한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고 배경이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르냐 했더니 최근에 조사를 봤더니 일본의 젊은 청년들의 혼인과 출산에 대한 출산에 대한 생각과 한국의 청년들하고 생각이 점점 갭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릅니까? 한국의 청년들은 혼인 기피하고 출산 기피가 점점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만 한국과 일본과 이제 중국의 이제 비슷한 유교권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저희가 쉽게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사람들의 가치관이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거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국과 일본이 이제 같은 아시아권이기 때문에 비슷한 게 문화적 양상을 이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 경제적인 이제 발전 단계라든가 그 시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좀 한 발 앞서 이제 고령화도 일찍 시작됐고 그렇죠. 지역의 이제 공동화 현상 이런 것도 좀 일찍 그 나타나기 시작했고 훨씬 그렇죠. 뭐 그런 그 어떤 물리적 여건의 그 시차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어떤 문화적 문제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 실제로 여성들의 이제 인식 변화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여성들이 실제로 생활에서 겪는 일상에서 겪는 일과 가정의 어떤 불균형 문제 그리고 육아 부담 뭐 이런 문제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경력 단절 문제도 이제 지적이 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연구 조사에서 이렇게 밝혀진 바로는 이제 혼인과 출산에 대해 부담을 가는 건 청년들이 비슷한데 남자와 여자의 관점이 좀 달라요. 남자들은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브레드위너라는 이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혼인 비용이라든가 육아 비용 또는 이제 그 자기의 고용 수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합니다. 의사 결정을 할 때. 근데 여성들은 그거보다는 얼마나 대우를 받았는지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자기가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얼마나 행복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흔히 얘기해서 이제 출산, 육아, 친화적인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게 그 극명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다면 현재 이 여성들의 인식을 조사해 보면은 그 부분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일단 사회가 양성평등 또 이제 집에서 가부장적인 제도, 그다음에 이제 교육에서의 성차별, 그다음에 이제 유연한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젊은 여성들은 굉장히 많이 그 욕구가 강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이제 미디어나 이제 학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좀 막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여건, 경제적 여건 그리고 어떤 인식의 변화 이게 다 이제 맞물려서 돌아가는 건데
여기에 대한 이 처방도 상당히 좀 복합적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이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도 했었고, 하지만 지난 세월 동안에 많이 투입했었던 그 예산의 실효성이 별로 없었다. 이건 뭐 사실 결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문제인데, 내년도 예산에도 이 저출생 문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뭐 육아 대책이라든가 정부가 내놓은 그런 그 조치들이 있죠. 지금 나오고 있는 조치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그동안 저출산 고령화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폄하하기는 좀 미안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과연 출생아 숫자를 늘리기 위한 즉 인과성 있는 정책이 얼마나 있었냐. 예를 들어서 저출산 그 고령화 저출산만 해도 작년 한 해 한 50조가 풀렸는데 거기서 직접적으로 출산에 관련된 예산은 반이 안 되는 한 20조 정도 되고요. 예. 나머지 30조 정도 되는 거는 이제 청년들의 이제 취업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출금 지원이다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저기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출산율에 도움되고 이제 청년들의 사회적 기회 배제를 이제 막는 거에 도움이 되는데 출산율에 직접적으로 인과성 있는 부분의 예산이 더 늘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OECD 기준해 가지고 우리가 GDP 기준으로 출산 지원 전체 예산이 1.5%밖에 안 되는데 OECD 기준이 OECD 평균 국가들이 우리보다 출산율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2.2%거든요. 그러니까 약 50% 정도가 우리가 적게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기에는 돈을 많이 쓰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과연 하고 있는지 그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두 번째 정부 정책 예산은 제가 이제 연구를 하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윤석열 정부 뭐 그전에 문재인 정부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특별히 두터운 육아 지원 정책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예. 그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 지원이라든가 노인 정책 다음으로 육아 지원 정책에 예산을 많이 배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트렌드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에 대해서 뭔가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야만 된다는 그런 생각은 사회 전체도 그렇지만 정부에서도 굉장히 각성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비판만 할 게 아니고 거기서 정부가 하는 예산을 지출하는 것 이외에 출산, 육아에 또는 가족의 그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 일각에서 또는 여러 분야에서 많이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로 하는 것보다는 시민사회가 나서서 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출생률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한 해법 중 하나로 첫째 아이 출생률을 높이는 것보다 둘째 아이가 더 중요하다, 주목해봐야 된다 그런 그 시각이 있던데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뭐 숫자를 보면 간단하게 나옵니다. 예. 뭐 지난 15년 동안 둘째 아이가 50%였다가 그게 이제 첫째 아이로 바뀌었다가 첫째 아이의 출생아 수가 점점 비율적으로 늘어납니다. 네. 전체 출생아 수는 적지만 그래서 작년 재작년만 해도 1년 사이에 굉장히 첫째 아이 숫자가 많아졌다. 그 얘기는 뭐냐면 첫째 아이를 많이 낳은 게 아니고 둘째 아이를 적게 낳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게 늦둥이 셋째 아이 숫자도 2021년도에 8%에서 2022년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6.2%로 줄었어요. 예. 그럼 전체적으로 늦둥이까지도 우리가 안 낳는다는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둘째 아이를 낳는 게 왜 중요한 건데 첫째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육아에 대해서 경험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기 조금 편하다는 건데 대신에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낳는 결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 아이 낳을 때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네. 이제 단순히 경제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첫째 아이를 낳을 때는 둘째 아이를 낳을 때 경제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첫째 아이를 낳는 게 경제적인 부분이 규모의 경제로 생각하면 더 큰데 예. 그럼에도 낳지 않는다는 건 여자들이 굉장히 흔히 이제 독박 육아라든가 네. 직장에서의 이제 그 육아 그 휴직 문제 이런 문제가 아직도 제도적인 것만이 아니고 프랙시스 차원에서 실행 차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 정착이 안 됐다는 얘기 같아요. 예. 최근에 정부가 이제 다둥이 가정의 개념을 그래서 이 둘째까지 낳은 그 가정으로 이제 확대하기도 했는데 이제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 되게 안타까운 게 일본에 가면 네. 나들이 하거나 디즈니월드나 디즈니랜드나 이런 데 가면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거의 대부분 2명을 데리고 나와요. 예. 아빠가 안고 하나는 이제 트롤러로 밀고 이러고 나오는데 우리는 밖에 나가서 나들이 하거나 식당에 가면 아이가 대부분 하나예요. 예. 그래서 전형적인 가족이 이제 엄마, 아빠, 아이 하나의 3인인 핵가족이 됐는데 이게 이제 일본의 이제 엄마, 아빠, 아이 둘의 이제 2인의 핵가족으로 변화하는데 이거는 이제 단순히 경제적인 건 양성평등이 아니고 예. 전체적인 가족에 대한 우리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지역 소멸, 지방 소멸이라는 그 말이 많이 쓰이기 시작한 게 제 기억으로 한 6, 7년 전쯤 되는 것 같은데 원래는 이게 일본의 이 한 학자의 저술 보고서에서 시작됐다고 하죠. 우리나라에선 지금 정부에서도 이 지역 소멸, 지방 소멸이 이 우려되는 그런 지역들을 따로 꼽아서 이제 고시하기도 했는데요. 어느 정도 지금 이 리스크가 있는 겁니까? 제가 저희 학교에 저기 김기환 교수님하고 통계 예.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정부가 하는 거는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예. 마스다 히로시가 만든 그 방정식하고 그대로 해봤더니 예. 전국에서 지방 소멸의 위기 있는 지역이 이제 시군구 쪽으로 지역이 한 100여 개 가까이 되고요. 예. 그게 연도별로 넘어가면 급속도로 돼가지고 지금부터 한 30년이 지나면은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저기 대도시 말고는 대부분 지역이 그 고령자 수가 네. 80% 이상 되는 완전히 소멸 지역으로 들어갔거든요. 소멸된다는 의미는 어떤 건가요?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노인이 많고 노인이 사망하면 그 지역은 아예 인구가 없어진다는 공동화를 얘기하고요. 예. 그보다 중요한 거는 그 지역 사회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공공기관, 교육기관, 경제적인 이런 부분의 기능이 상실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구가 어느 정도 줄게 되면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엑소도스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지표보다 가속화가 일어납니다. 네. 근데 그거는 벌써 한국에도 도래된 지 오래된 거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인구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게 이제 지방의 인구 감소 위기는 결국 아기가 더 적게 태어나는 그 문제 하나, 그리고 이 대도시로 인구가 유출되는 문제, 이렇게 두 갈래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점이 더 이제 심각합니까, 지금? 지방이 수도권이나 대도시보다 출산율이 높은 건 이미 말씀드렸죠. 예. 지방이 우리한테는 큰 희망이 있는 지역인데 대도시의 출산 정책이 적극적으로 피는 것보다는 지방이 피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인데 인구 유출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예. 지방의 인구가 빠져나가는 건 가장 중요한 게 청년들 인구가 빠져나가는 건데 지역에서 먹거리, 일자리, 흔히 방송에서 이런 얘기가 되는 스타벅스가 없어요. 네. 청년들이 문화적으로 향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회가 너무 빨리 소멸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발전이 더디기 때문에 청년들이 굳이 지방에 살 만한 이유가 없고 그들이 생존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지방을 버리는 건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간간히 네. 어떤 성공적인 사례로 지역 소멸을 막는 그런 케이스도 있죠. 예. 근데 반면에 또 이렇게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되는 그런 와중에도 지역에서도 인구 소멸 위기를 이제 극복하는 사례도 드물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저기 충북 진천이나 경북 의성이나 이런 데는 워낙 인구가 적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가시 효과가 좀 커지는데 진천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공공기관이 이전에 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LG라는 대기업도 와 있고, 그래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유치한 것도 있고, 기업이나 이제 중앙 정부에서 상당히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진 경우도 있는데, 또 하나의 그 이슈가 의성 같은 경우는 네. 스마트 팜을 운영하면서 청년 영농 후계자들을 그냥 흔한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새로운 형식의 농업 혁신을 거기 실험장을 거기서 만들고 대학과 지도교수 연구소가 그쪽에 지원을 하고 지자체에서 땅을 내주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네. 이제 농업 공동체에서는 아마 이런 사례가 상당히 의미 있는 사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역시 이제 지역의 어떤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사회가 이 지역 사회가
아주 활발하게 돌아가도록 이제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기 위해서는 이 자생력, 자생적 에너지를 키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이 지역의 이 인구 감소 위기를 다른 지역에서도 좀 더 폭넓게 이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서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게 있는데 하나 안 되는 게 그 결론을 낸 게 뭐냐면 돈을 써서 뭔가 해결하는 거는 네. 지속성이 없다는 거. 그리고 지자체가 출산 장려금을 줘가지고는 인근 지역의 사람들이 출산하러 오지만 아이가 크면은 다시 나간다는 거. 그래서 지역은 조금 버틸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별 도움이 안 되는 이게 이제 제로섬 게임이 인구가 되면 안 되게 출산 정책이 되면 안 되는데 예. 가장 중요한 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인데요. 한 지역이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 의료, 교육, 경제, 산업이 인근 지역과 연결해서 상생하는 그런 지역 발전이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그게 가능해졌고 우리가 코로나의 그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그게 상당히 그 기술적으로도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국토나 지역을 좀 넓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의 사투리라든가 지역의 뭐 도덕 규범이나 이런 고유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구가 유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많이 의존하고 교류해야 된다는 거고요. 독일의 wolfgang 로치가 얼마 전에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얘기한 거 제가 좀 감명 깊었던 내용이 예. 뭐냐면 북유럽이 개인화되고 도시화되고 산업화되고 미혼모의 출산이 전체 출생아 수의 반이 넘는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출생아 수가 는 거는 가족에 대한 연대성과 패밀리 웰빙, 가족의 건강한 행복을 굉장히 많이 장려해 그게 효과를 봤다는 거거든요. 예. 결국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앞으로 30년 동안 한 세대 동안 우리가 저출산을 계속 싸우고 이겨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의미 있는 사회, 삶의 가치가 있는 사회 그리고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면 결국 다시 가족이 중요하다는 거. 지금 이제 독신 가구 인구 이제 가구 수가 전체에서 40%가 넘는 사회가 됐잖아요. 예. 극단적으로 개인화되고 개별화된 사회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이슈가 너무 중요한 사회로 변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청년들한테 자유를 가르쳤어요.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를 만끽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 청년들한테 돈을 준다고 해서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가르쳤고 청년들이 잘 배웠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자유를 누리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기성세대는 노인들은 우리 할 일을 해야 되죠. 공동체가 서로 아끼고 서로 위하고 MZ세대들한테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허용해야 되는데 기성세대가 뭐 우리가 이제 제도를 만들고 인더스트리얼 경제를 부양하면서 청년들의 자유를 자꾸 억압하거나 청년들의 목소리를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연금 같은 것도 사실 그런 이슈에서 청년들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청년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들이 보는 미래를 우리가 투사해서 바라보면 좀 현명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뭐 지역 공동체 의식도 활성화시키고 말씀하신 대로 이 가족의 이제 연대도 회복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 사회가 고민해 가야 될 그 지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인구학회 부회장인 황명진 고려대 공공사회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